휴식은 좀 취하셨나요? 자, 21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역계약의 주요 협상 조건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을 모두 기재한 것을 골라봐라 하는 내용인데, 자, A번 신용장에 명기된 금액 수량 또는 단가와 관련해서 about 또는 approximate라는 것은 그것이 언급하는 금액, 수량, 단가, 선적 시기 등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과보족을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맞는데 바로 about이나 approximately가 들어가면 플러스만 10% 과보적이 허용되는 건 맞지만 그것은 선적 시기는 빼고 금액, 수량, 단가에만 허용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번, 분할 선적과 달리 할부 선적은 당사자의 합의가 없어도 수출자가 임의로 행할 수 있다 되어 있는데, 자, 분할 선적은 만약에 신용장에서 분할 선적에 대해서 금지한다는 그런 문헌이 없다. 그렇게 되면 이제 허용이 되는 것이고,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분할 선적하면 안 되죠. 자, 그러나 할부 선적은 매매 당사자가 일정한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고 그렇게 계약을 하고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할부 선적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어떤 만 세트에 자, 물품이 있다. 그러면 1차, 2차, 3차, 4차 해가지고, 어떤 때는 뭐 2,000개, 3,000개, 그 다음에 뭐 4,000개, 그 다음에 뭐 1,000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어서 분할해서 인도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매매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수출자가 임의로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TQ는 원래 호밀의 거리에서 사용되던 양육 품질 조건이다 되는데, 자, TQ는 딸래꽐레. 딸래꽐레가 되겠고, 이것은 선적 품질 조건이 되겠고, 여기서 말하는 호밀의 거리 사용되는 양육 품질 조건은 RT. 그래서 라이 텀즈, 그죠? 라이 텀즈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틀렸네요. 그 다음에 뒤에 뒤에 보시면 보험 조건 중 원래 보험 조건 중 ICC는 파도 위한 갑판상 유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파도 위한 갑판상 유실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약관은 ICCAB가 되겠습니다. 자, A, B, C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면 맞출 수 있는 건데, D 같은 경우는 이제 보험 약관 때문에 약간 좀 어려울 수 있죠, 그죠? 근데 정답은 A, B, C, D 전부 다 틀렸어요. 정답 3번 되겠습니다. 그래서 A, B, C까지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공부를 해서 아는데, 이제 D를 가지고 이제 I까지 하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살짝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2번. 다음은 일반거래조건 협정서의 일부이다. 각 조항의 명칭이 순서대로 올바르게 기재된 것은 내인데, 지문이 굉장히 끔찍하네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기다 지금 PPT 띄웠는데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먼저 프린트된 페이퍼로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A항을 보시게 되면, 자, relate to this contract,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서류에서 나타나는 all the size, 어떤 규격이라든지 weight, 중량, 그 다음에 본 계약에서 사용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shall be provided in accordance with the metric system에서 미터법으로 전부 다 미터법에 일치해서 전부 다 표시가 되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hall fully correspond to the actual ones, 그 실제 그것과 일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 자, 그러면 어떤 물품에 대해서 수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중량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미터법으로 표시하라. 그러니까 뭐죠? 물품의 표기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마킹에 대해서 물품의 표시법. 그러면 지금 A를 보시게 되면, 자, 보험에 대한 내용 전혀 없죠. 그다음에 2번 보시면 포스 마주얼, 불가항력 조항이죠. 전혀 없습니다. 3번 선적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B, C를 보지 않아도 4번의 마킹, 패킹만 보면 바로 이것이 4번이 정답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알 수 있어요. 이걸 어떻게 무슨 수로 전부 다 해석을 다 해가지고 정확하게 찾겠어요, 그죠? 그래서 출제자 측에서도 이 지문이 굉장히 깊기 때문에 이것을 다 읽어보고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한두 개만 보고도 바로 정답을 유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배를 해놓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B 같은 걸 보게 되면 결정적으로 이것은 포스 마주어 불가항력 조항인데, 불가항력 조항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게 되면 뭐 전쟁이라든지 그다음에 태풍이라든지 파업이라든지 지진 뭐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본 교재와 강의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자연재해로 인해서 매도인이 어떤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그것은 면책된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항력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배웠어요, 그죠? 그 포스 마주어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해석하지 마시고 키워드만 딱 가지고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연습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어요. 결국 이것도 기본기가 충실하면 다 맞출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3번. 다음은 일반 무역계약서 조항의 일부이다. 어떠한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딱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해석하지 마시고 힐끗 딱 봐가지고 어떤 조항인지에 대한 키워드를 먼저 딱 찾아야 되겠어요. 딱 보시면 제일 먼저 뭐가 보이죠? 바로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딱 보이죠? 이건 뭐죠? 소송외 분쟁 해결 수단이에요. 해결 수단. 그럼 뭐죠? 소송을 하지 않고 분쟁을 해결하는 가장 적합한 수단은 우리 뭐라 그러세요? 바로 중재죠, 중재. Arbitration. 바로 이 내용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보면 자, infringement clause 하게 되면 권리 침해 조항이잖아요. 권리에 대한 내용 전혀 없잖아요. 뭐 특허라든지 저작권에 대한 그런 내용 전혀 없고, 그죠? 그다음에 entire agreement clause 앞에서 배웠어요. 완전 합의 조항에 대한 건데 전혀 그런 내용 없고, 그다음에 severability clause 가분성 조항 역시 해당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만 딱 보고도 이것은 중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조항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소송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해결하게 되는데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mediation 돼 있어요. 그러나 조정이죠. mediation 하게 되면 조정인데 조정을 하지 않고 조정은 빼고 중재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소송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조정이 됐던 화해가 됐던 중재가 됐던 간에 소송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이런 분쟁은 전부 다 해결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 뭐 학습을 위해서 한번 그 전체 본문 한번 볼까요? 그러면 자, 양 당사자는 make every effort 모든 노력을 경주해야 된다. 노력을 다 해야 된다. 뭐냐면 바로 본 계약과 관련해서 발생하는 어떤 차이점이라든지 그다음에 any dispute 어떤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to settle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협상을 해야 되는데 such negotiation 이런 협상은 바로 소송의 분쟁 해결 수단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러나 중재도 괜찮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영어 문제라고 해서 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키워드 몇 개만 찾으면 바로 정답을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음에 24번 보시면 계속해서 무역계약서의 조항이 나오고 있는데 자, 어떠한 조항과 관련이 있는 것인가 하고 묻고 있는데 한번 여기서도 딱 보게 되면 먼저 대각선으로 한번 쫙 훑어보게 되면 자, 저작권에 대한 내용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뭐 중재된 내용도 전혀 안 보입니다. 그다음에 완전합의 조항도 전혀 없어요. 그죠? 정답은 3번 가분성 조항일 수밖에 없는데 자, 그러면 우리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본 합의의 본 계약서의 any provision 어떠한 조항이 illegal 불법적인 것이 되거나 또는 or invalid under present or future laws or regulation effective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또는 앞으로의 법령에 따라서 이러한 조항이 비합법적인 것이 되거나 또는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이러한 조항들은 shall be fully severable 분리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 여기 뭐 있어요, 그죠? 바로 답이 나와 있어요. 그죠? 가분성 조항.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바로 계약서를 체결해서 1, 2, 3, 4, 5 했는데 지금 3번 조항이 이 계약서를 체결하고 난 다음에 해당 국가에서 어떤 법령이 개정되었다든지 또는 어떤 규제사항이 새로 도입이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이게 무효가 됐단 말이에요. 무효가 되거나 불법적인 사항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3번 조항이 무효됐다고 해서 나머지 1, 2, 4, 5번이
자동으로 무효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서 갑은 나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3번 조항과는 별개로 나누어서 1, 2, 4, 5번은 계약으로 존재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비에빌러리 클로즈에서 가분성 조항이 되겠습니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영어 문제라도 얼마인지 주워 먹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25번. 이건 뭐 무역 계약에 대한 문제인지 무역 영어에 대한 문제인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은 무역 계약서 조항의 일부에 대한 내용에 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돼 있어요. 딱 보시면 뭐 있죠? 뭐 디스피트 클레임 나올 거 바로 뭐예요? 바로 이건 중개된 내용이구나 하면서 바로 알 수 있고요. 전체 해석하지 않아도 지금 뭐 여기 지금 중재 조항 나오는 거죠? 뭐 중재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분쟁이 났을 경우에는 뭐 중재로 해결한다 이런 내용이 쭉 나오게 되니까 전체 해석하지 않아도 느낌으로 바로 중재 조항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 아셔야 되겠어요. 자,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단 중재 합의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문제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재에 관한 조항이고 중재 합의는 반드시 문서로 하여야 하며 구두 합의는 무효이다. 이거 맞습니다. 반드시 문서로 해야 됩니다. 중재 합의는. 그다음에 중재 합의문에는 중재지, 중재기간, 중거법, 중재의 세 가지 요소가 되겠어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겠고 외우셔야 됩니다. 2번. 그다음에 3번.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구속력과 확정력을 갖는다. 그래서 중재 판정의 효력은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과 동일하기 때문에 중재 판정을 둘러엎고 다시 법원의 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되죠. 그러면 바로 답은 4번이 되겠는데 뭐가 틀렸을까? 중재 합의는 본질적으로 당사자 자치 원칙상 당사자가 모든 절차를 중재 합의 또는 기타 특약으로 미리 약정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약정은 중고법상의 규정보다 우선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이건 틀렸네요. 자, 사적 자치 원칙이 있어요. 사적 자치 또는 당사자 우선. 그죠? 그래서 어떤 뭐 한국에 뭐 상사중재법이 있어요. 자, 상사중재법이 있는데 이 상사중재법하고 이런 당사자가 합의한 이 중재합의 조항이 서로 충돌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게 상사중재법이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당사자가 합의한 중재합의 조항이 이거보다 먼저 우선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정은 중거법의 규정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수는 없다. 이거 틀렸고요. 우선해서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중거법이 된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이런 게 있어요. 강행법. 그죠? 그래서 사적 자치, 당사자 우선에 따라서 당사자의 합의는 중거법보다 우선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강행법을 우선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서 뭐 당사자가 어떤 마약 같은 거를 대상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사적 자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이 우선되지만은 강행법상 그것이 불법적인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은 바로 당사자가 합의를 봤다 하더라도 서로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강행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제 계약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우리 뭐 UCP 600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인코텀즈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중재 합의라든지 이런 것들 전부 다 임의 규칙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규칙들하고 당사자의 합의 사항이 서로 충돌할 경우 안 맞을 경우에는 당사자 합의가 우선하지만 어떠한 경우도 당사자 합의는 강행법 그 나라의 뭐 형사법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그런 강행법을 보다 우선해서 적용될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26번 보시면 한국의 전선 메이커인 B사는 해외 동서를 구입하기 위해서 해외 동서를 구리를 구입하기 위해서 A로부터 계약상 요구되는 1등급 품질로 계약을 하였으나 실제 공급된 물품은 수량도 부족하고 그다음에 물품이 최하 등급이라서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그래서 A를 상대로 클레임을 제기하고자 하는데 B가 동시에 청구 가능한 CIS 지상의 구제 제도로 잘못된 것은 됐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이건 지금 계약사항을 위반한 거죠. 계약사항을 위반했는데 보니까 이것은 뭐죠? 현저하게, 그죠? 현저하게 지금 본질적으로 계약사항을 침해한 것이죠.
침해한 것. 자, 그러면 계약의 이제 해제 대상이 되는데, 그럼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와 클레임을 이제 제기하게 되는데, 클레임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구제수는 무엇이냐 하는 거 묻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인도된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고 그 부적합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에 매수인 B사는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자, 근데 내가 지금 매수인 입장에서 어떤 물품을 받았는데 그 물품이 원래 계약상의 품질보다 현저히 낮아가지고 도저히 판매할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만 바로 대체품 인도를 청구하게 되는데, 그 근원이 뭐냐면 바로 본질적으로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매수인이 그 물품 받아봤는데 거의 하자가 없는데 그냥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해서 대체품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어요. 그죠? 그것은 계약의 본질적 위반이 아니기 때문이죠. 1번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대체품 인도 청구권은 근본적 계약 위반이 존재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는 제한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근본적인 계약 위반이 됐으니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이 물품을 쓸 수 없으니까 먼저 이 대체품을 달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턱대고 또 계약 해제를 하게 되면 쌍방이 다 손해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품 인도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거절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 이제 계약이 이제 해제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매도인의 계약 불이행이 본질적인 계약 위반이 되는 경우 및 인도되지 않은 물품이 추가 설정 기간 내에도 인도되지 않았거나 매도인이 추가 기간 내에 인도 불가능함을 미리 선언한 경우에라도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거 조금 전에 우리 또 배웠던 건데요. 이건 뭐냐면, 자, 인도를 해야 되는데 선적일자가 예를 들어서 자 5월 10일까지 인도를 했는데 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매수인이 다시 15일을 줘가지고 자 15일까지 이걸 선적해라고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추가 이행기간을 설정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추가 이행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인도를 하지 못했다든지 또는 그것을 할 수 없다고 불가능함을 미리 선언한 경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랬을 경우에는 바로 계약이 해제가 되는 거죠. 계약 해제. 그죠? 그러니까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이게 틀렸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 중 중재 및 재판에 관한 설명이 올바른 것을 모두 골라봐라 한 내용인데, 자, A번 상대방과 계약 협상할 때 무엇보다도 분쟁 해결에 관한 조항 작성에 유의해야 되는데, 자, 중재 또는 소송으로 해결한다는 선택적 중재 조항도 유효하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중재 합의를 하는 것은 바로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기 위한 분쟁 해결 수단. 다시 말해서 소송의 분쟁 해결 수단으로 중재 합의를 하는 것인데, 그렇게 중재 합의를 해놓고 다시 또는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이죠, 모순. 그죠? 이건 말이 안 돼. 그죠? 그래서 A번 틀렸네요. 그다음에 B번, 자, 국제계약에서는 중재지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중재지로 선택하기 위해서는 한국중재법의 국제성 등을 상대방에게 잘 이해시켜야 된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개도 안방에서는 호랑이가 된다고. 그래서 중재를 만약에 다른 나라에서 하게 되면 그 나라의 관습도 모르고, 그 다음에 언어도 모르고, 그 다음에 체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적, 그 다음에 경제적 손해가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안방에서 싸워야 되는데 상대방도 똑같은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나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만약에 중국이다 그러면 중국 그 계약 상대방에게 우리 한국도 아주 공정하게 이것이 진행되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는 식으로 상대방을 이제 안심시켜야 되겠죠. B번 맞습니다. C번 중재 합의는 직소 금지와 중재를 해결해야만 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직소 금지, 그러니까 중재 합의가 됐으면은 바로 소송을 가지 말고 일단 중재를 거쳐야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직소 금지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자, D번 중재인은 당사자 자체의 원칙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로 선정하게 된다. 이것도 맞고요. 기본 내용이 되겠고, 그다음에 2번 중재 판정 후 승소자는 패소자가 중재 판정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집행 판결을 얻어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되는데,
자, 중재 판정에 따라서 승소했단 말이에요. 승소. 그래서 만약에 한국인이 승소했어요. 그럼 이것을 가지고 자, 중국에 가가지고 중국의 상대방에게 강제 집행, 어떤 압류한다든지 이런 거 말하게 되는데, 강제 집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국 법원, 그죠? 중국 법원에게 강제 집행의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송을 내야 돼요. 그래서 법원으로부터 이걸 하라고 승인을 받아야지만이 할 수 있는 것이지, 중재 판정에서 이겼다고 해서 승소했다고 해서 무조건 중국가 가지고 상대방의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이것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2번 같은 경우는 맞는데요. 맞는데 함정에서 어떻게 나오냐면은 중재 판정의 내용을 이해하지 않을 경우 즉각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건 이렇게 나오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상대 국가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돼요. 집행 판결, 압류도 좋다. 이런 것들에 대한 법적인 어떤 그 승인이 나와야지만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죠. 2번 맞습니다. 그다음에 F, 중재 판정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본안에 대해서 다시 법원 또는 중재로 다시 다룰 수 없다. 맞습니다. 우리 이건 뭐라 그러죠?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래서 한 번 내린 판결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판결하지 않는다. 심리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바로 일사부재리 원칙이 되었고요. 그대로 중재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A번을 제외한 B, C, D, E, F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8번, 다음 중 CIC에서 규정한 청약과 관련한 내용으로 잘못된 것을 골라봐라 되는데, 자, 확정 청약이라 하더라도 청약과 동시에 그 철회 의사가 피청약자에게 도달한 경우에 그 청약은 철회된다 되는데, 자, 청약을 했어요. 청약을 했고 여기 이제 피청약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도달 전이라든지 청약의 의사 표시가 도달 전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시 도달. 다시 말해서 청약을 취소한다는 취소의 의사가 청약에 도달 전에 취소 의사가 먼저 갔다든지, 그다음에 청약의 의사와 취소의 의사가 동시에 도달됐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확정 청약이라 하더라도 철회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청약은 1인 이상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는 계약 체결의 제의이어야 한다 되어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죠? 청약은 오직 한 명만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틀린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청약은 1대1 개념이 아니고요. 1대 N이 될 수 있어요. 근데 특정하게 정해야 돼요. 이렇게 딱 정해서 N이라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고 계약을 하고자 하는 당사자, 그러니까 다수가 되겠죠. N이라기보다는 좀 다수가 되겠네요. 다수에게 거래합시다라고 이렇게 청약할 수가 있어요. 그지? 그래서 만약에 청약은 1인만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럼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은 1인 이상의 특정인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뿐만 아니라 이렇게 또는 청약은 1인 이상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그럼 틀린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1인 이상의 특정인 그래야지. 오직 1인 이상의 특정인, 오직 1인의 특정이라고 나온다든지, 또는 1인 이상의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든지 이러면 다 틀린 거예요. 예전에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조심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청약이 승낙 기간을 명시하고 있거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청약이 취소 불능임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청약은 취소할 수 없다. 그러니까 확정 청약이 되겠죠. 그죠? 확정 청약은 승낙의 기간 동안에는 청약자가 마음대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 2, 3번 다 맞는 얘기고, 그럼 4번이 틀렸네요. 자, 청약이 충분히 확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청약의 거래 목적물이 제시되어 있고 명시적, 묵시적으로 결제 방법과 선적 조건이 확정되어 있거나 그러한 조항이 설정된 경우를 말한다 되는데, 자, 그럼 청약의 3요소는 거래 목적물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거래 목적물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가격이 있어요. 가격, 단가. 그래서 price. 그 다음에 수량이 있어야 돼요. 수량이. quantity. 그래서 수량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청약의 3요소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거래 목적물이 있지만 지금 결제 방법과 선적 조건이 나와가지고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 4번.
4번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29번 볼까요? 자, 항해 과실의 운송인 면책사항으로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됐는데, 자, 이런 것들을 문제를 풀 때는 자, 면책사항은 뭐예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 기인한 어떤 의무의 불이행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럼 상식적으로 딱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운송인이 어쩔 수 없는 경우는 뭐 어떤 것일까? 불가항력이네, 그죠? 그다음에 뭐 해적이 왔단 말이에요, 그죠? 자기가 해적을 불러들인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해적 때문에 손해가 난 것이고, 그다음에 동명파업, 쟁의파업 자기가 뭐 원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죠? 이것은 뭐라 전부 다 불가항력이잖아요, 그죠? 그럼 항해 과실이라는 건 뭐냐면 항해를 하면서 운송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발생한 손해를 바로 항해 과실이라 그러는데, 자, 그러면 4번 같은 경우에 선박 충돌에 기인한 손해의 면책도 했어요. 선박이 왜 충돌했겠어요? 뭐 선장이 깜빡깜빡 돌았다든지 또는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또는 해도 그죠? 바다의 그 지도를 뭐 잘못 읽었다든지 이래가지고 잘못 그 선박을 유도해가지고 이게 부딪힌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건 뭐예요? 그럼 부주의에서 기인한 거니까 이건 항해 과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면책 상황이 아니고 바로 운송인이 이런 손해에 대해서 이제 보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모르면 어떻게 한다고요? 상식으로. 외운 것이 아니다. 근데 처음 본 내용이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0번. 다음은 선화증권의 종류에 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1번. 서렌더 BL은 슈퍼와 화주와 운송인이 BL의 권리 증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선화증권의 원본이 없이도 화주가 지명한 수취인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그에게 화물을 인도할 수 있도록 편의상 사용하는 선화증권이다. 다 맞는데 그럴듯한데 바로 요거네요, 그죠? 권리증권 타이틀 오브 구스 되는데 요 말이 지금 틀렸어요. 자, 그러면 서렌더 비엘인 것은 뭐냐면은 운송거리가 짧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 부산이고 여기 상해라고 봤을 때, 자, 그러면 화물이 운송하는데 하루나 뭐 하루 반 정도면 바로 이거 와버린단 말이에요. 화물이 와버려요, 그죠? 그러면 매수인이 이 화물을 찾으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BL이 있어요, BL, 그죠? 근데 이 BL은 뭘로 오죠? 바로 우편으로 오잖아요, 우편. 그래서 화물은 도착했는데 BL이 우편으로 오게 되니까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화물은 부두에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럼 매수인은 그 물품을 빨리 찾을 수 없을 뿐더러 쓸데없이 창고비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경우 근거리 운송이 돼가지고 운송 서류보다 화물이 먼저 온 경우에 이런 걸 신속하게 화물을 찾기 위해서 바로 이 BL을 팩스로 만들어서 보내게 되는데, 그러면 이 BL은 보통 통상도 세 통에 발행되는데 각 한 통마다 권리가 다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 통이든지 제시를 하면, 운송인에게 제시하면 물품을 찾아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팩스로 먼저 보냈는데 나중에 누군가가 또 오리지널 BL을 갖고 와가지고 물품을 달라. 그렇게 되면 운송인이 그걸 다 책임을 뒤집어 쓰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팩스로 보내기 위해서는 처음에 세 통의 BL이 나온 것을 권리를 전부 다 어떻게 하나로 통합을 해가지고 만든 다음에 그 권리를 하나로 통합해가지고 그걸 팩스로 보내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권리를 통합하게 되면 나머지 두 통의 권리가 전부 다 소멸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리가 포기된다. 그래서 우리 이제 서렌더라 그러면 그것을 환불을 팩스로 보내게 되면 이 매수인은 이 팩스로 보낸 이 선화증권, 즉 서렌더 비열이 없어도 본인이라는 사실이 여기 팩스에 기재되어 있는, 즉 수취인에 기재되어 있는 대로 본인이 수취인이라는 것을 입증만 되면은 바로 운송인으로부터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서렌더 비엘이 발행되면 우리 보통 비엘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배우신 대로 그죠? 배서에 의해서 이렇게 제3자에게 양도가 되잖아요. 이게 된다는 것은 바로 뭐죠? 이 선화증권에 바로 권리가 살아있다는 것이죠. 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양도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서렌더 비엘 같은 거는 바로 권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저 죽은 거니까 이렇게 양도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러한 것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이 입증되지 않으면 물품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권리증권적 기능이라는 것은 바로 권리증권이라는 것은 그 서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임자다. 다시 말해서 그 서류를 가지고 운송인에게 제시해서 물품의 인도를 청구하게 되면 자신이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인수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는 서류가 바로 권리증권 서류가 되겠어요. 그러나 서렌더빌 같은 경우는 그 권리가 전부 다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권리가 소멸되어 있기 때문에 non-negotiable. 그래서 비유통 선화증권이 되겠어요. 그래서 1번 다른 건 다 맞아요. 다른 건 다 맞는데 권리증권적 기능을 유지하면서 이 부분이 바로 틀렸습니다.